긴급 속보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반도체 연구원 15명이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배후로 캄보디아 정부와 결탁된 단체가 지목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한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작전을 지휘하는 장군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납치당한 것입니다. 반드시 구출해내야 합니다. AI 심리전과 최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된 숨 막히는 구출 작전.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만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동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발걸음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외교적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상황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고 그 한가운데 붉은 원으로 표시된 건물 하나가 보이더군요. 정한도 장관님께서 천천히 돌아서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그분의 눈빛에는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죠. 우리나라의 젊은 연구원 15명이 캄보디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었고 그들이 개발하던 기술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것이었죠.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크린 속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동료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장관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납치당한 것이며 나라는 반드시 그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번 일이 제가 지금껏 경험했던 어떤 사건과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모두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장관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그 말씀은 마치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준비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분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죠. 그날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이들을 반드시 무사히 데려와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의 공식 요청에 대해 차갑게 외면했고 심지어 우리 외교관들의 면담 요청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뉴스를 확인했는데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SNS에는 캄보디아를 규탄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청와대 앞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절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캄보디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상황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스크린 속 총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고 그 웃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더군요. 한국은 돈이 많고 시끄러운 나라일 뿐이며 자신들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투는 오만했고 마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저 역시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작은 나라의 총리가 이토록 당당하게 우리를 모욕할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회견이 끝난 후 장관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창밖을 바라보시며 한참을 침묵하셨죠.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장관님께서 돌아서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그분의 눈빛은 오히려 차분해져 있더군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굴복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라는 것을 말이죠. 장관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진실과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죠. 상황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눈빛에도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보안 검색이 더욱 철저하더군요. 여러 차례의 신원 확인을 거쳐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요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집중된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내를 받아 중앙통제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박준서 요원을 만났죠. 그는 32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는 천재 해커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제 옆에 서 있던 이하림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는데 지금 가동 중인 시스템이 에코 체인버라는 AI 감청망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전 세계의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준서 요원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엿보였죠. 그는 간단하게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는데 이미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의 통신 기록 수천 건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하림 분석관이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이 과연 통할지 하는 의구심 말이에요. 박준서 요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는데 그의 말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총 대신 진실을 쏘는 나라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니터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분류되고 있었고 AI가 자동으로 의심스러운 패턴들을 찾아내고 있더군요. 프라임 홀딩스라는 중국계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 사이의 수상한 거래의 기록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거액의 뇌물,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을 납치하라는 명령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림 분석관이 특정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과 중국 기업 대표 사이에 암호화된 메시지였죠. 내용을 해독해보니 우리 연구원들을 중국 본토로 이송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고 그 날짜가 불과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박준서 요원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고 그의 동료들도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밤을 지새웠죠. 센터를 나서는 새벽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손끝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 작전실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주재하신 긴급회의에는 사이버안보센터,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박준서 요원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새로운 작전명은 속삭이는 칼날이었고 AI 음성 재현 기술을 활용한 심리전이 핵심이더군요. 이 기술은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고 그 진위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박준서 요원은 이미 캄보디아 총리의 음성 샘플을 수백 시간 분량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조작하여 샘플 파일 하나를 재생했는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완벽하게 총리의 것이었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저 역시 이 기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림 분석관이 이어서 설명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 캄보디아 내부의 권력 구조를 흔들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총리의 목소리로 조작된 메시지를 군부 고위층에게 전달하여 그들 사이에 의심과 불신을 심는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우려를 표명했지만 박준서 요원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모든 통신 경로는 이미 파악했고 메시지 전달 후 추적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이에요. 작전은 그날 밤 자정을 기해 시작되었고 저는 상황실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의 비밀 회선으로 전송되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더군요. 총리의 목소리로 녹음된 메시지에는 국방부 장관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군부 실세인 한 장군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번에는 총리가 그를 배신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들이 연쇄적으로 전송되었고 각각의 메시지는 교묘하게 설계되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상황실의 모니터에는 캄보디아 군부 고위층의 통신 기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그들 사이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했지만 우리 팀이 그 통신마저 차단했어요.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군부 내부에서는 파벌 간 충돌이 시작되더군요. 이하림 분석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는데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프라임 홀딩스 측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요원은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고 이번에는 중국 본토의 프라임 홀딩스 본사로 가짜 정보를 흘렸죠. 캄보디아 총리가 모든 책임을 중국 측에 떠넘기려 한다는 내용이었고 이는 중국 측의 분노를 샀습니다. 상황실을 가득 메운 긴장감 속에서 저는 이 젊은 요원들의 능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적의 심장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죠. 새벽녘 마지막 보고를 받았을 때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내부에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고 말이에요.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분위기였죠. 저는 보좌진의 한 사람으로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는데 대통령님의 표정에서 강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각자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더군요. 대통령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는데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임무라고 그러니 청룡부대를 파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국방부 장관이 즉시 작전 계획을 보고했는데 공군 수송기 2대가 24시간 내에 출격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룡부대는 우리 군 최정예 특수부대로 그들의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고 했어요. 부대장 최강호 중령의 프로필이 스크린에 떠올랐는데 그는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을 누비는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죠. 수많은 해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부하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이더군요. 합참의장이 작전 일정을 설명했는데 출격 후 6시간 내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침투부터 철수까지는 12시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지,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하는 것들이었죠. 최강호 중령이 직접 답변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대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번 작전은 전쟁이 아니라 귀가 작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그것을 위해 자신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임무를 위해 흩어졌을 때 저는 복도에서 최강호 중령을 잠깐 만날 수 있었죠.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는 군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성남 공군기지에서는 출격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했는데 경납고 안에는 거대한 수송기 2대가 서 있었고 정비병들이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더군요.
청룡부대원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최강호 중령이 대원들 앞에서 마지막 훈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우리는 국민을 구하러 가는 것이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임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감이 가득했어요. 자정이 되자 수송기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활주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2대의 수송기가 차례로 이륙하는 모습은 장엄했죠. 새벽 하늘을 가르며 사라지는 비행기를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돌아오기를 말이에요. 청룡부대가 캄보디아 상공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올라 있었고 우리는 숨죽이며 그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수송기에서 낙하산이 펼쳐지며 대원들이 차례로 하강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은 정글 한복판의 작은 공터에 정확하게 착지하더군요. 무전기에서 최강호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전원 무사히 착지했다는 보고였어요. 현지 기온은 섭씨 35도를 넘었고 습도는 9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죠. 위성 화면으로 보니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했고 정글의 나무들 사이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더군요. KPS 위성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영상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는데 10cm 단위까지 식별이 가능했어요. 박준서 요원이 감탄하며 말했는데 이 위성의 해상도가 미국의 최신 군사 위성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은 3시간 동안 정글을 가로질러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현지 경비병들과 몇 차례 조우했지만 모두 무력화시켰죠. 무전으로 전해지는 보고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대원들의 침착한 음성이 안심을 주었어요. 드디어 목표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최강호 중령이 전체 대원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니 건물 주변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건물 내부에는 열감지 카메라로 파악한 결과 약 30명의 인원이 있더군요. 그중 15명이 우리 연구원들일 것이라고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작전이 시작되었고 대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건물의 여러 진입로를 통해 침투했습니다. 건물 외부의 경비원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으로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내부로 진입한 대원들은 각 층을 신속하게 장악했죠. 헬멧캠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니 복도는 좁고 어두웠지만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2층 끝방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상황실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헬멧캠 영상에 비친 연구원들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그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최강호 중령이 그들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이제 대한민국군이 왔으니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죠. 연구원 중 한 명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연구원들을 건물 밖으로 인도했고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시켰어요. 철수 과정에서 현지 경찰이 출동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우리 부대는 이미 목표 지점을 벗어난 상태였죠. 정글 속 대기 지점에서 헬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헬기에 탑승하는 순간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최강호 중령의 마지막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전원 무사하고 귀환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상황실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장관님께서도 드물게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군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반발했고 우리 군의 작전을 주권 침해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상황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고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쏟아지는 항의와 질의에 대응하느라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박준서 요원과 그의 팀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바로 그것이었죠. 사이버 안보센터에서는 최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캄보디아 정부와 프라임 홀딩스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뇌물 거래 음성 파일, 암호화폐 거래 내역, 불법 무기 거래 증거,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을 납치하라는 명령서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린 분석관이 마지막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동시에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박준서 요원이 설명했는데 이번 공격의 목표는 시스템 파괴가 아니라 특정 계좌들의 동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패한 고위층들의 비자금 계좌와 뇌물수수 계좌들이었죠. 작전이 시작되자 캄보디아의 주요 은행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특정 계좌들이 하나둘씩 동결되었고 그 계좌 소유자들의 명단이 자동으로 언론사에 전송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들은 처음엔 이 정보를 믿지 못했지만 곧 사실임이 확인되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총리의 비밀 계좌에서 수천만 달러가 발견되었고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계좌에서도 의심스러운 거액의 입금 내역이 드러났어요. 프라임 홀딩스에서 흘러들어간 뇌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프라임 홀딩스 본사와 연결된 비자금 라인도 동시에 추적되어 동결되었죠. 캄보디아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후였어요. 그는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더군요. 중국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고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베이징은 이미 프라임 홀딩스와의 관계를 부인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버린 것이었어요.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데이터나 돈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들 사이의 신뢰라는 가장 근본적인 줄기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 청사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장관님께서 모니터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적의 심장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하셨죠. 박준서 요원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더군요. 마지막 데이터 패키지가 국제 언론사들에게 전송되었고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와 중국 기업의 불법 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한국의 사이버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더군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뉴욕의 유엔 본부로 쏠렸고 각국 대표들이 회의장에 모여들었죠. 캄보디아는 한국을 상대로 주권 침해와 불법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어요. 그들의 대표는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외교부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준비된 카드가 있었습니다. 장서희 대사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회의장의 시선이 모두 그분께로 향했어요. 대사님은 45의 나이에 유엔 대표로 임명된 뛰어난 외교관이었고 그동안 수많은 국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우리는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과 함께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고 준비된 자료들이 하나씩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캄보디아 총리와 프라임 홀딩스 대표 사이의 뇌물 거래 음성이었어요. 명확한 한국어 자막과 함께 재생된 그 음성은 회의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총리는 한국 연구원들을 납치하여 중국으로 넘기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죠. 두 번째 자료는 우리 연구원들이 감금되어 있던 시설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KPS 위성이 포착한 고해상도 영상은 건물의 구조부터 경비 배치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그 정확성에 많은 대표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상영된 것은 청룡부대의 헬멧캠 영상이었습니다. 작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 영상에서 대원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인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죠. 불필요한 무력 사용은 일절 없었고 오직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특히 최강호 중령이 연구원들에게 건네는 말이 화면에 나왔을 때 회의장 곳곳에서 감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대한민국군이 왔으니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자료는 프라임 홀딩스와 캄보디아 정부 사이의 불법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무기 밀매, 마약 거래,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죠. 마지막으로 상영된 것은 우리 연구원들의 증언 영상이었어요.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담담히 이야기했고 그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습니다. 폭행, 협박,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의장은 숙연해졌죠. 모든 자료가 상영된 후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중국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서희 대사님께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은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곧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기립박수로 이어졌죠. 서울의 상황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 모두는 감격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어요. 장관님께서도 드물게 눈가를 적시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진실만으로 세계를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유엔 의장의 최종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전은 국제법상 자국민 보호권에 의거한 정당한 행동이며 캄보디아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와 프라임 홀딩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조사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채택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세계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한국을 조용한 정의의 나라라고 표현했고 BBC는 미사일보다 강한 진실의 힘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내보냈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청룡부대원들의 사진을 실으며 21세기 평화유지군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사이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는 분석 기사를 냈고 각국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죠.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SNS에는 자부심 넘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을 지켜준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제 자신도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외교부 상황실로 각국 대사관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사는 한국의 작전이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유럽 각국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죠.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 기술 지원을 요청해 왔어요. 박준서 요원과 이하림 분석관은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모두가 그들의 능력을 인정했죠. 여러 해외 기업과 정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들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박준서 요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은 조국을 위해 쓰고 싶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청룡부대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도 높아졌습니다. 최강호 중령과 대원들에게는 무공훈장이 수여되었고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모든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수부대 지원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입대 예정자는 말했어요. 자신도 최강호 중령님 같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번 사건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 가르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이 사건을 다루며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말이에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토론했고 국가와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외국인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했고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민성에 감탄했죠. 한 미국인 관광객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특히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상 깊다고 말이에요. 기업들도 이번 사건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IT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수출이 급증했죠. 한 재벌 그룹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에 대한 세계의 신뢰를 높였다고,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하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어떤 힘이 나오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내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회의 직후부터 푸놈펜 거리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졌죠.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던 시위대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마침내 수십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들은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고 부패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울의 상황실에서 위성 영상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평소 조용하던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토록 용감하게 거리로 나선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실의 힘이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군부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일부 장군들이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병사들 중에도 명령 불복종을 선언하는 이들이 나타났어요. 한 젊은 장교가 기자들 앞에서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는 군복을 입은 채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거짓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군인의 의무는 부패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은 다른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군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총리는 필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도망가려 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되었죠. 프라임홀딩스는 더욱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었고 각국 정부는 이 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마저 등을 돌리자 프라임홀딩스는 순식간에 몰락했고 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었죠. 회사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한때 동남아시아를 주무르던 거대 기업이 불과 2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죠. 시민대표와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모여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그들의 첫 번째 조치는 한국에 대한 공식 사과였어요. 임시정부 대표는 서울을 방문하여 장관님을 만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죠. 장관님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캄보디아 국민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들의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이에요. 캄보디아의 변화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부패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죠. 한 국제 정치학자는 분석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이번 사례가 동남아시아 전체의 민주주의의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 정부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죠. 유엔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수작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고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NATO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고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 도입을 희망했습니다. 박준서 요원이 개발한 에코 체인버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특허를 취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사이버 안보 분야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했죠. 학계에서도 이번 사건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어졌고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미국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했죠.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력이 아닌 진실과 기술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행동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귀환의 날이 밝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 찼고 언론사 취재진들도 수백 명이 모여 있더군요. 저는 공항 관계자들과 함께 도착 게이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구출된 연구원들을 태운 전세기가 착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합실에 모인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계셨고 눈물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젊은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고 어린 딸은 아빠를 그린 그림을 들고 있더군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했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최강호 중령과 청룡 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태극기를 들고 일렬로 서서 연구원들을 호위했죠. 그 모습은 장엄했고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이어서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더군요. 가족들이 달려가 그들을 껴안았고 곳곳에서 환호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 청년은 어머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아내와 딸을 꼭 껴안으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죠. 딸아이는 아빠의 목을 꼭 안으며 놓아주지 않으려 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공항 대합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이번 작전의 전 과정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스크린을 보며 박수를 쳤고 청룡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한 노인은 대원들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다고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이에요. 정한도 장관님도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연구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전하셨죠. 청룡 부대원들 앞에 서신 장관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 그분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더군요. 마침내 입을 여신 장관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강하다고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조국이 부르면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대합실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자들이 연구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중 한 명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자신들을 반드시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죠. 청룡부대가 나타났을 때의 그 안도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또다시 박수가 터져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 밖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태극기와 환영 피켓을 들고 귀환하는 이들을 맞이했어요. 연구원들과 부대원들이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함성이 터져나왔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오늘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이런 나라의 국민이어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죠. 국민을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나라를 신뢰하는 국민, 그 아름다운 관계 말이에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국기개양대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더군요. 저는 장관님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장관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한울작전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장관님은 그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장관님께서 돌아서시며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죠. 장관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울작전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고, 그것은 젊은이들의 용기와 부모 세대의 믿음, 그리고 나라가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긴박했던 상황실의 분위기, 밤을 새우며 작전을 수행하던 요원들의 모습, 정글 속을 누비던 청룡부대의 헬멧캠 영상, 유엔 회의장에서의 기립박수, 그리고 공항에서의 감격적인 제외 장면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장관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대한민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라고. 우리는 함부로 침묵하지 않으며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있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히 여쭤보았습니다. 한울이라는 작전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에요. 장관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죠. 한울은 수누리말로 하늘이라는 뜻이라고. 우리의 작전이 하늘처럼 높고 넓은 뜻을 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하셨어요. 또한 한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니 큰 하늘 아래 모든 국민을 품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죠. 집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더군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했고 세계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고서를 덮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킬 것이며 그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 작전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을 나와 광화문 광장을 걸었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숨어 있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한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고 대학생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한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남산타워에도 불이 들어왔고 그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저는 타워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이 평화로운 일상,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고 박준서 요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내일 보자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신문을 샀어요. 일면에는 여전히 한울작전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고 사설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 외교사에 남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소파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15명의 젊은이들이 먼 이국 땅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우리는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의 결단, 박준서 요원의 천재성, 청룡부대의 용기, 장서희 대사의 설득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믿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죠. TV를 켜니 뉴스에서는 캄보디아의 최근 상황을 보도하고 있더군요. 임시정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부패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캄보디아 국민들이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서울 대사관 앞에서 감사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함께 들고 우정을 노래했다고 하더군요. 채널을 돌리니 토크쇼가 방영되고 있었고 패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울작전은 21세기형 국가 운영의 모범 사례라고 기술과 외교, 군사력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했죠.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휴대폰으로 SNS를 확인해보니 여전히 관련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더군요.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비로소 이 나라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글에는 청룡부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이제 군 복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장관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의 승리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말이죠. 눈을 감으니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던 동료들의 모습,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던 박준서 요원의 뒷모습, 정글을 가로지르던 청룡부대원들의 헬멧캠 영상, UN 회의장에서 기립박수를 받던 장서희 대사님, 그리고 공항에서 가족들과 재회하던 연구원들의 눈물 어린 얼굴들이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잠시 의심했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죠. 우리는 정말로 해냈고 세계는 그것을 목격했어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학생들은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더군요.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는 새삼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고 모두들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고, 덕분에 우리 부서가 유명해졌다고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죠. 오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셨어요. 한울 작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 부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 보호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 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는데 TV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더군요. 한울 작전의 전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오후에는 박준서 요원과 미팅이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는데 AI 기술을 활용한 더욱 진보된 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짜 영웅은 현장에 나간 청룡부대원들이라고 말이에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평화로운 장면들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우리의 위성이 이 땅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울, 큰 하늘이라는 그 의미처럼 우리는 모든 국민을 품고 지키는 나라가 되었죠.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것들을 기록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죠.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 앞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들을 글로 남겼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국민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낸다는 그 약속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주말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뉴스를 통해 제가 관여한 프로젝트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고 자랑스러워 하셨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몸은 괜찮은지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다고,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삼촌도 영웅이냐고, TV에 나온 군인 아저씨들처럼 멋진 일을 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조카를 안아올리며 말했죠. 삼촌은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진짜 영웅은 현장에 나가 국민을 구한 군인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커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번 사건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은 회사에서 동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군 입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누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한울작전에 대해 자발적으로 발표, 준비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 아버지께서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죠.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시며 보여주셨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의 군 복무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죠. 자신도 젊었을 때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군 생활을 했다고, 그때의 그 마음이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번 한울작전을 보며 다시 그때의 감정을 느꼈다고, 우리나라가 정말 강해졌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밤늦게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더군요.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어딘가에서 우리의 위성이 이 땅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죠. 하늘, 큰 하늘이라는 그 이름처럼 저 넓은 우주 아래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우주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내일도 맑을 것이라는 예보가 떠 있더군요. 좋은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갈 것이고, 그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오늘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한울작전 이후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회의 소집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주재하시는 확대 간부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부서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장관님께서 입장하시자 모두가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관님은 자리에 앉으시며 회의를 시작하셨죠. 한울작전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도 커졌고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각 부서에서 보고가 이어졌어요. 사이버안보센터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 현황을 보고했고, 국방부에서는 특수부대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각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국정원에서는 해외 정보 수집 능력 향상 계획을 설명했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울작전의 성공 비결이 바로 부서 간 완벽한 협력이었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박준서 요원을 만났죠.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로 바쁘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우리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번 작전을 통해 자신의 기술이 실제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뉴스를 확인해 보니 캄보디아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더군요.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전환되었고 첫 대통령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한국에 감사를 표했고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패 청산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오후에는 국제회의 준비 업무가 있었어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사이버 안보 국제 포럼 준비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한울 작전의 교훈들을 정리했어요. 기술의 중요성, 부서 간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장관님께서 제 사무실로 오셨죠.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고 저는 긴장하며 자리를 권해드렸어요. 장관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자네의 역할이 컸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열정으로 일해주길 바란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잘 지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관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을 본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울 작전에 관한 책들이 벌써 여러 권 출간되어 있었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더군요. 한 권을 집어들고 목차를 훑어보니 작전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물론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되어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보니 전직 외교관이었고 국제관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책을 구입하여 집으로 가져왔어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이번 사건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자는 한울 작전을 21세기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했죠. 전통적인 군사력이 아닌 기술과 정보, 그리고 도덕적 우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작은 나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미래 전망이 담겨 있었죠. 저자는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방식을 주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이버 안보 기술과 특수부대 운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책을 다 읽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박준서 요원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을 것이고 청룡부대원들은 다음 임무를 위해 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교관들은 각국 대사관과 연락하며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국정원 요원들은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한울이라는 이름처럼 큰 하늘 아래 모든 국민을 품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눈을 감으니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고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가슴이 가득 찼어요. 대한민국은 절대 국민을 잊지 않으며 반드시 지켜낸다는 그 약속을 평생 지켜나가겠다는 결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넓은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